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 여부를 가늠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도는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발열 검사 기준을 37.3도로 강화했고 강원도도 특별 방역에 나섰습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된 지난달 국내 서비스업 생산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경기 예측 지표도 12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고 4월 무역 수지도 99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인력 340명이 전세기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인데 정부는 인력 이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인과 영국, 이탈리아에서 발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 괴질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면서 정확한 원인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 시간이 크게 줄면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과다 의존이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인지 생각연구소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황금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행지나 관광시설에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과 개인용 식기에 음식 덜어 먹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기 등 상황별 행동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또 시설 예약제 도입과 관광지 내 한방향 동선 마련, 차량 이동 관람 등 사회적 거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특히 연휴 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해 방문객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자와 사업주들이 여행 경로별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나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동안 제주에 18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빠진 제주 관광업계에는 단비와 같지만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 작업의 비상입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황금 연휴 동안 제주에는 18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을 예정입니다. 황금 연휴 기간 내 입도 예상 관광객은 17만 9,060명으로 작년 대비 43.2%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연장 등 영향으로 증가한 입도객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 예약률은 70%까지 올랐고 골프장은 이미 예약이 꽉 찼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던 항공편은 편수도 늘고 예약률도 70%까지 상승했습니다. 손님이 없어 차량 번호까지 반납했던 렌터카도 예약률이 70% 수준을 보입니다. 관광업계는 막혔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지만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의 비상입니다. 제주도는 연휴 첫날인 30일부터 발열 검사 기준을 37.5도씨 이상에서 37.3도씨로 강화하고 모든 입도객을 1:1 수준으로 발열 감시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관광지 870여 곳에는 방역 물품을 나눠주고 코로나19 방역 상태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제주 방문 시 증상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방위적인 지원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일행의 증상을 숨기는 경우에는 모든 행정적,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한 건도 없었던 만큼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숙박, 음식업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서비스업 생산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내수와 민생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중국산 부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자동차 업계는 3월 생산이 늘었지만 4월 들어 수출 부진이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인 영향은 다음 달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숙박과 음식업종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2월에 18% 감소했던 숙박 음식업 생산은 3월에도 18% 가까이 줄었습니다. 운수창고와 교육, 도소매 생산도 줄줄이 감소했습니다. 3월 서비스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4.4% 줄어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며 이번 위기가 서비스업 중심의 위기라는 것이 지표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1분기 중에 우리 내수와 민생 부문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자동차 생산은 중국 부품 수급 문제가 해결되고 2월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45.1% 증가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4.6% 늘었지만 서비스업 생산 감소로 3월 전산업 생산은 0.3% 줄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개별 소비세 인하 영향으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는 늘었지만 화장품과 의복 등의 판매가 줄며 1.0% 감소했습니다. 3월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 증가했고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인 건설 기송도 증가했습니다. 현재와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는 크게 악화됐습니다. 현행 경기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1년 3개월 만에 6개월 뒤 예측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2년 1개월 만에 각각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4월에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그 경제 봉쇄 영향이 우리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4월 통계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5월에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다면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며 재난지원소득 등 정책 효과도 5월에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8년 3개월 동안 이어진 무역수지 흑자가 이번 달에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2012년 1월 이후 99개월 만에 4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성공적인 방역으로 내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제조업의 생산과 투자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부정적인 징후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수출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가 예상된다며 당분간 수출의 어려움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내수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줄면서 2, 3월의 급격한 부진 흐름에서 다소 진정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사이의 이동이 어느 때보다 힘들어진 가운데 우리 기업인 수백 명이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 베트남으로 들어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단일 출장으론 최대 규모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빗장을 걸어 잠갔던 베트남이 우리 기업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베트남 진출 기업인들에게 특별 입국 절차를 허용한 겁니다. 한동안 현장에 갈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렀던 기업인들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나름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 맞게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인력 투입도 하고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회 때문에 그나마 그런 일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 143개 기업 340명이 전세기를 타고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삼성과 LG 등 개별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간 사례는 있었지만 이런 대규모 입국은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특별 입국은 한국과 베트남 정상 간 대화에서 경제활동 보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정부 부처와 재계단체가 나서 입국 협의부터 비자 발급, 격리호텔 섭외 등 전 과정을 주도하며 성사됐습니다. 우리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성 또 이러한 프로세스를 다른 나라에게도 계속 확산시킬 수 있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표준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인들은 베트남에서 2주 동안 격리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출장단과 동행해 격리 기간 중 베트남 언어, 문화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원격 의료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며 21대 국회에서 빠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원격 의료에 대해 많은 사람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논의의 차원이 달라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지난 2월 24일 전화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지난 19일까지 이뤄진 13만여 건 가운데 별다른 오진은 없었고 미국 교민 등의 원격 의료 요구도 있다면서 훨씬 더 실질적인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방역과 선제적인 진단 검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38만 명이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이들도 추방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싱가포르는 확진자의 75%가량이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단체 숙소 등 열악한 생활 환경이 이주 노동자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내에서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들과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추산하는 국내 미등록 외국인은 38만여 명. 방역당국은 이들이 불안한 신분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어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검사를 꺼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양양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화재 현장에서 10여 명을 대피시키고 정작 본인은 화상을 입은 채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만큼 불법 체류자에게는 강제 추방이 무엇보다 두렵다는 현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들이 추방에 대한 걱정 없이 방역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지역 감염을 막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의 방역 강화와 함께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을 진료할 때 출입국 통보 절차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아직 미등록 외국인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그만큼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군용 리튬 1차 전지의 폭발 위험성을 알린 YTN 보도 이후 군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항온, 항습 기능에 열화상 카메라까지 갖춘 군용 전지 보관 창고를 만들고 올해 안에 대체 전지를 시범 도입하는 등 군용 전지 교체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비가 오면 대형 화재로 번졌던 의문의 군용 전지 보관 창고 폭발. 지난해에만 4곳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4곳 중 3곳의 화재 원인은 미상. 그러나 군용 리튬 1차 전지가 물에 닿아 폭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YTN 보도 이후 국방부는 리튬 전지가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리튬보다 안전한 공기 아연 전지를 올해 안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회로 개발이라든가 다양한 시험 적용, 또 안전성이 높은 공기 아연 전지 활용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아연 전지는 무겁고 클 뿐 아니라 온도가 낮으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 리튬 1차 전지를 전량 교체할 수는 없다며 전시 대비 비축 물량을 유지하면서 군사작전에 맞는 충전식 전지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폐리튬 1차 전지는 그 자체로 폭발 위험이 있고
새 것도 파열된 뒤 물과 닿으면 폭발 가능성이 큰 만큼 관리 대책도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군부대 내에 리튬 전지만 따로 보관하는 창고를 둔 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하는 항온 항습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창고에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사전에 폭발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도 추진됩니다. 그러나 군용 리튬 1차 전지가 도입된 이후 30년 가까이 사고가 반복됐는데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군 당국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 전반기에는 예비군 훈련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6월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예비군 훈련을 후반기로 추가 연기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후반기 예비군 훈련 시작 일자는 코로나19 상황과 훈련 준비 여건을 고려해서 훈련 개시 45일 전 재판단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은 앞서 지난달 2일 시작하려던 예비군 훈련을 2차례 연기했다가 이번에 다시 후반기로 미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10명 안팎에 머물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국내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줄어들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방역 모범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100일을 돌아봤을 때 우리 방역 성과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방역 당국과 우리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 무엇보다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정부의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따라준 덕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언제든지 다시 폭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감염력이 높다는 거, 그리고 특히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을 통한 전파력이 높다는 게 주요 원인이 되고요. 또한 또 향후의 대면 개학 이후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방역 당국이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심지어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내성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는 RNA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RNA 바이러스는 중합효소의 돌연변이에 대한 교정 기작이 없어요. 근데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외적으로 엑소원이라는 별도의 보정 기작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DNA를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높은 변이율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여전히 쉽게 변이를 일으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변이에 의해서 내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NA가 아니라 RNA 기반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백신이 나오더라도 돌연변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내성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증상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미 보건당국에 따르면 후각과 미각까지 마비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코로나19가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신종이다 보니까 임상 증상적인 면에서 미스테리한 부분이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후각이나 미각 기능 저하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최근 영국의 어떤 보고에 따르면 혈전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으로 생각되는 거는 이제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염증 발생에 따라서 혈전이 발생률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전이 혈액 내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각 장기에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고 더불어서 다발성 장기 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임상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게 코로나19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신체에 대한 영향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이제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연휴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중대 고비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연휴 기간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 방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오랜 기간 수고를 하시면서 많이 힘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수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각 그러니까 사회의 각 요소에서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과거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현재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소 느슨해지는 방역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틈을 타서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그런 방역 정책을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생활 방역 지침을 잘 준수를 하셔야지만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이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 한편 미국 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가 코로나19가 가을에 재유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재유행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을 때보다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전망들은 이번 가을, 그러니까 여름을 지나고 그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는 가을 또는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을 덜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에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2차 대유행의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네. 이 계절과는 상관없이 방역에 방심을 하는 순간 다시 유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자, 일각에서는 1918년 스페인 독감과 비교해서 재유행이 찾아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병원성이 높은 방향보다는 낮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숙주가 죽지 않아야만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생존을 하는 데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성이 증가하는 방향보다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즉 과거 신종플루가 계절형 독감이 하나로 편입됐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병원성이 낮아져서 계절형 감기 바이러스의 하나로 편입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과거 스페인 독감처럼 병원성이 높아지는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할 그런 시점인데요. 장기적인 방역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현재 방역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그래서 향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어떤 집단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역 정책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백신이나 앞으로 이제 치료제가 개발돼서 상용화되는 시점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나중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돌연변이에 의해서 백신의 어떤 효능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치료제도 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백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효능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는 AD라고 해서 항체 의존성 감염 증가 현상, 오히려 이런 백신이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물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바이러스가 변환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거를 기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어쨌든 현재의 방역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향후의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여기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 대면 개학이 시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철저히 차단을 해야지만 향후에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내 상황 살펴봤는데요.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가 재유행의 시작이 되지 않으려면 모두가 협조해야겠다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13만 명에 이르고 누적 사망자는 21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 자료로 세계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은 신규 확진자가 어제와 비슷하게 2,700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3만 2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2만 3,800여 명입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2,000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만 7천 명에 이릅니다. 프랑스는 누적 확진자 16만 5천 명, 사망자는 2만 3천여 명입니다. 독일은 확진자가 1,000여 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6만 명에 근접했고 사망자는 6,300여 명입니다. 영국은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4,000명 수준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6만 1,000여 명이고 사망자는 2만 1,600명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2만 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0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사망자도 2,400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5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의 확산세가 여전히 거셉니다. 하루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6,40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9만 3천여 명에 이르고 누적 사망자도 86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브라질도 신규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은 6,400명이 나와 누적 확진자는 7만 2천여 명이고 사망자는 5천 명을 넘었습니다. 터키도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1만 4천 명, 사망자는 3천 명 가까이 됩니다. 일본은 확진자가 270여 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4,600여 명, 총 사망자는 426명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자가 가을에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올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도 여름 동안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남반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거의 확신한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워싱턴의 경제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남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it's not going to disappear from the planet, which means as we get into next season, in my mind, it's inevitable that we will have a return of the virus, or maybe it never even went away. 따라서 하반기 2차 유행이 닥칠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we don't do that successfully, we could be in for a bad fall and a bad winter. 데보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TF 조정관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름 동안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벅스 조정관은 보통 북반구의 호흡기 질환은 여름 동안 남반구로 옮겨간다고 말했습니다. 그쪽은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가을로 접어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호주와 뉴질랜드, 남부아프리카, 남미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가 남반구에서 유행한다면 가을에 다시 북반구로 옮겨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미국의 2차 유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미 경제매체 CNBC 조사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올 가을과 겨울의 2차 유행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세계적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가세하면서 개발 시간표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신문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 중국 푸싱 약업과 공동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미국 내 임상시험을 이르면 다음 주에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는 초기 임상시험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오며 가을까지 응급용 백신 공급을 그리고 연말까지는 일반 사용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도 백신 개발을 끝내고 오는 9월쯤 임상시험을 시작해 내년 초에는 응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개발의 강자인 머크도 후보 백신 3개를 놓고 관련 기업과 공동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영국의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과 프랑스의 사노피 파스테르도 올해 중반에 백신 임상 시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중환자가 스페인과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잇따르면서 영국 보건당국 등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가와사키병과 독성 쇼크 증후군 증세와도 비슷한데요. 환자 일부는 상태가 위중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꺾이면서 부모 동행을 조건으로 14살 이하 어린이들의 제한적 외출이 허용된 스페인. 거의 한 달 반 만에 봉쇄가 풀려 외출의 자유를 만끽했지만 당국이 새로 내린 또 다른 주의보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별 문제가 없던 어린이들이 희귀한 전신 염증 증상을 보이며 입원하거나 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괴질 주의를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성이 의심될 뿐 아직 정체불명입니다. De momento, lo único que se sabe es que se han asociado en el tiempo con la epidemia de COVID-19, pero no está totalmente aclarado si tiene una relación causal o no. 정체불명의 어린이 중환자 괴질 사례는 최근 3주 사이에 스페인뿐 아니라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당국은 10여 명의 어린이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하다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환자들은 공통으로 발진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독성 쇼크 증후군과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였고 일부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와사키병은 18살 이하에서 심장 이상 등을 초래하는 급성 열성 질환입니다. We have become aware in the last few days of reports of severe illness in children, which might be a Kawasaki-like disease. So we're not sure at the moment. It's really too early to say whether there is a link. But what I should say is our advice to parents is that this sort of disease is very, very rare. 영국 등의 보건당국은 염증성 증세가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면서도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둔 채 괴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이 같은 증상은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소아 환자 3명이 희귀한 염증성 질환 증세를 보여 치료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8살 사이인 환자 3명 중 1명은 위중한 상태이고 1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환자는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보고된 유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였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동 중단에 들어갔던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음 달 18일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맞춰 재가동에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미국 경제가 2022년 전반기까지 완전 회복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다음 달 18일부터 공장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중순 공장을 멈춘 지 2달 만에 문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 경영진이 최근 미국 자동차 노조 지도부와 공장이 밀집한 미시간주 주지사와의 대화 이후 공장 재가동 일정을 잠정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다만 노조 측에서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회사 측은 코로나19 위험을 줄이는 규정 등을 노조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가동에 들어가면 미시간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자동차 공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미국 내 외국계 자동차 회사 가운데 도요타와 혼다도 5월 중에 공장을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잉에 이어 자동차 회사들까지 코로나19로 멈춰선 미국 경제를 재가동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2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경제 매체인 CNBC가 경제 전문가와 투자자 3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3분의 1인 11명이 미국 경제가 2022년 2분기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19%는 경제 회복 시기를 올해 연말로
또 다른 19%는 연말보다 빠른 시기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오는 8월 19%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내려가 내년 말 7%를 기록하고 기준금리는 올해 말까지 제로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 1.9%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물건은 아마 스마트폰일 텐데요. 사회와 관계를 맺는 소통의 역할을 하지만 과의존하면 사회성이 결여되고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스마트폰의 과의존이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인데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물건인데 이제는 컴퓨터 대신 사실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기도 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은행을 가지도 않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 수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알아보니까요. 한국인 중에 95%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95명이니까 거의 모두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네요. 스마트폰 잠깐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정말 불안해하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데이블리라는 회사가 2019년에 미디어 트렌드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자료인데요. 동일한 765개의 미디어 대상으로 어떻게 비교했냐면 이제 그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얼마나 이제 소비하느냐인데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이제 컴퓨터 PC 이렇게 해서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콘텐츠 소비량이 모바일이 67%인데 비해서 PC는 33%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사용한다는 얘기죠. 1인당 하루 평균 콘텐츠 소비량도 모바일은 2.17건으로 PC의 2.01건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게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게임 산업도 비슷한 그런 형태인데요.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대한민국 게임 백서를 내놨는데 사실 원래 게임 시장 규모가 전 대단히 놀라는데요. 이게 약 15조 3,5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엄청난 규모인데 이 중에 모바일 게임은 47%를 차지하고 있고요. PC 게임은 3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점점 이제 모바일로 다 대체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요새 정말 TV를 안 보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모바일 플랫폼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PC 대신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 건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또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점점 더 이렇게 종속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요. 과기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2019년 과의존 위험군 현황 스마트폰의 과의존이거든요. 20%나 된다고 하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2017년의 경우에는 그게 한 18.6%, 2018년에는 19.1%였는데 이제 20%를 돌파했다고 계속 합니다. 늘고 있네요. 네, 중독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흥미롭게도 연령별로 누가 많이 사용하는가, 과의존 위험군이 누가 많은가 했더니 10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20대 그리고 놀랍게도 영유아순, 유아동. 예, 유아나 아동들의 순서였습니다.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사실 최근에 코로나19 19 사태 때문에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못 나가고 실내에 많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 과의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의 그 모바일 사용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과몰입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그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서적으로 그렇고 또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과의 어떤 그 사회성 발달 같은 건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뭐 비 온 뒤에 땅이 부서지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해서 뭔가 관계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감정을 적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훈련,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공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대면 관계보다는 비대면 관계, 소위 언택트 문화라고 하는 게 많이 이제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서나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이 비대면 관계에 좀 익숙해지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 정말 사람들을 만나도 밥이나 커피를 함께 먹고 있는데도 그냥 스마트폰만 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맞아요. 이런 게 좀 대면 관계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서로 좀 찔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 만나도 거의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데 한쪽은 스마트폰 보고 있고 그러면서 또 상대도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가르치는 말이 퍼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퍼빙이 이제 폰의 P를 따고 그다음에 냉대 또는 무시 이런 걸 뜻하는 스너빙이라는 단어 합쳐서 퍼빙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더라고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제 신조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상대방과 대화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죠. 예. 짜증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베일러 대학교의 한커머 경영대학원에 있는 제임스 로버츠 교수하고 그다음에 메르디스 데이비드 교수 박사가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퍼빙 현상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무려 46.3%가 상대방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 네, 폰만 쳐다보고 경험, 있다. 이런 경험을 했고 예. 22.6%는 그래서 실제로 다퉜다. 그러니까 20% 이상이 실제로 이게 대인관계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로버츠 교수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집중하지 않고 스마트폰 봐갖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 만족도 당연히 저하되겠죠. 그런데 그게 그 상대방한테 되게 우울증도 준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면 왠지 기분이 가라앉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관계 만족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하는 상대로 하여금 되게 우울감을 느끼게 하고 제 생각에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반성해야겠어요. 이 퍼빙이라는 단어를 좀 알게 됐네요. 이제 스마트폰 하면서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왜 이토록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사실 혼자 시간 보내기에 정말 스마트폰만한 게 없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예, 만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 네. 좀 지루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도 딴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데는 정말 스마트폰이 효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바쁜 일상에서 대면 관계를 하나 하기 쉽지 않아요. 예. 만나면 되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자리에 나가서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싹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좀 하기 애매한 말 같은 거 있을 때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 좀 애매할 때 어떻습니까? 이모티콘 같은 감정 대리인을 써갖고 이거를 날려보내면 훨씬 더 수월하다는 느낌이 들죠. 또 하나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스마트폰에서 그 목록 중에 차단시키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일상으로 좀 치유가 필요한 그런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스마트폰이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게 좀 사실 우울한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대요. 특히 20대, 30대가 우울해지는 게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번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세대별 우울증 환자 그 수치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교 대상은 2012년과 2018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20대 우울증 환자 비율이 거의 2배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2012년에는 52,793명 정도였는데요. 2018년도에는 98,434명이었고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30대도 2012년에는 74,747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93,389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스마트폰이 좋은 점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울한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자구책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리 상담 어플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돼 갖고 손쉽게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전문가에 의한 대면 상담을 받으려면 비용도 되게 많고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런 제약도 있고 용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익명성 같은 게 보존 걱정할 수도 있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절감된 상태로 자기 우울증 같은 것들을 상담하는 그런 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여전히 실제로 상담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신데 우울함이나 스트레스를 이런 스마트폰의 콘텐츠를 이용해서 해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자, 이처럼 스마트폰에 과의존하지 않고 이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좀 자녀를 둔 그 부모님 입장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스마트폰을 이제 아동들이 많이 사용할 때 사용하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스마트폰 뺏는다고 하고. 근데 부모님들은 어떤가? 사실은 부모님의 행동이 자녀 행동의 거울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신들은 스마트폰 계속 보면서 아이들한테 보지 마, 뭐 이거 안 하면은 공부 안 하면 이거 못 보게 이렇게 말하는 게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약속한 대로 뭔가 일을 잘하고 스마트폰도 늘 보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 보고 이렇게 하면 칭찬과 격려로 사실 이거를 좀 잘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아동 청소년들한테 스마트폰 많이 보지 말라고 말하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뭔가 그림이나 퍼즐이나 뭔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함께 갖춰놓고 얘기를 해야 그게 이제 말이 먹혀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가족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 이게 대화를 잘하고 소통하고 화목하고 이런 분위기를 마련할 건가가 예. 중요한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 가족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규칙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지 않는다. 어. 얘기할 때는 스마트폰을 올려놓지 보지 않는다. 않는다. 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성인들도 자기가 얼마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즘은 그 애플리케이션 이걸 확인할 수 있대요. 사용량 네, 같은 맞습니다. 거를. 그래서 좀 조절하고 사실 뭡니까 스마트폰 사용하는 디톡스 시간 네.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조절력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과의존을 피하는 방법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부터 최장 엿새 동안 연휴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고비라면서 개인 위생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우선 어디서든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은 개인용 식기에 덜어 먹어야 합니다. 또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러야겠습니다. 등교 개학과 경제 활동 등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는 늦출 수 없는 만큼 이번 연휴 동안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